고등학교 3학년, 저는 외삼촌의 친구인 심도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넌 아직 너무 어려라며 냉정하게 저를 거절했죠. 그 모멸감에 저는 곧장 유학길에 올랐고 그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그 남자를 침대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며 그가 말하더군요. 오늘 예쁘게 입어. 우리 혼인 신고하러 가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젯밤엔 우리 둘 다 취했잖아요. 전 아직 어려서 결혼 생각 없는데? 그러자 그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하얀 장갑을 벗어 내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시던 외삼촌이 제 대학 졸업을 축하한다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티에는 제 친구들은 물론 외삼촌과 그의 친구들까지 모두 모였죠. 저는 어릴 적부터 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촌의 친구들 대부분은 제가 크는 걸 지켜본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삼촌의 절친인 윤석 오빠가 삼촌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얘야, 주강민. 심도윤은? 저 녀석, 신유 크는 거 다 봐놓고 안 오면 섭섭하지. 외삼촌이 대답했습니다. 전화했어. 오고 있대. 서울 사교계에서 심도윤은 냉정하고 칼 같은 남자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잘생긴 외삼촌 친구들 무리에서도 그는 단연 가장 돋보이는 외모를 가졌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스캔들 한 번 없었고 다가오는 여자들은 모두 거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이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큰 용기를 내어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심도윤은 무심하고 서먹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미안하지만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의 곁에 있는 푸른 원피스를 입은 기품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곁에 처음으로 나타난 여자였죠. 감당할 수 없는 창피함에 저는 그날 밤 바로 유학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파티룸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수트를 입은 심도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제게 와 닿았죠.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그의 깊은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떠나가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 늦었네. 윤석 오빠가 술잔을 들고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이야, 이 친구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심도윤은 제 앞으로 다가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상자를 꺼냈습니다. 졸업 선물. 고마워요. 저는 선물을 받아 들고는 다른 사람들이 준 선물 더미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선물 더미에 잠시 머물렀고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감추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옆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곧바로 일어나 외삼촌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를 홀로 남겨둔 채로요. 저는 외삼촌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삼촌, 나 보고 싶었어. 외삼촌은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 매일매일 보고 싶었지. 저는 5살 때부터 외가에 맡겨졌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죠. 친가에는 형제들이 많았지만 재산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바로 작은아빠였습니다. 외삼촌은 작은아빠를 보자 얼굴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고서진, 이리 와. 저는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포겠습니다. 외삼촌. 작은아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 두 사람 다 내 소중한 가족이니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으르렁거리지 마. 제가 외가에 버려지다시피 지낼 때 저를 자주 찾아온 사람은 작은아빠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후 저라는 딸의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렸죠. 처음에는 외삼촌도 작은아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나이도 같고 같이 게임도 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외삼촌은 작은아빠에게 까칠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빠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황급히 손을 빼고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외삼촌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경멸 어린 표정으로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자 밤하늘의 별처럼 깊은 심도윤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친구들 자리로 각 게임을 몇 판 하고 술을 좀 마셨습니다. 머리가 점점 몽롱해졌습니다. 외삼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신유야, 너무 많이 마셨다. 일단 좀 쉬고 있어. 삼촌이 좀 이따 다시 데리러 올게.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몽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파티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너무 취해서 소파에 길게 누워 잠이 든 채 삼촌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도윤은 아직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수트 자켓을 제 몸 위에 조용히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실눈을 뜨고 그를 보더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데려다 줄 필요 없어. 심도윤이 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끈기 있었습니다. 신유야. 내 삼촌, 지금쯤이면 안 올 거야. 쏟아지는 졸음에 저는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심도윤에게 안겨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제 꿈속에 수없이 나타났던 그 얼굴. 짜증나 왜 또 꿈에 나타난 거야? 그가 저를 침대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몽롱한 눈을 보며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얌전히 자. 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심도윤,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매번 꿈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나 하고. 오래 있을 거 아니면 꺼져버려.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꽉 껴안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비볐습니다. 보고 싶었단 말이야? 맨날 꿈에 나타나서 날 버리고 가고. 항상 차갑기만 하고 다정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신유야. 저는 취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가지마 어갈 거면 다시는 내 꿈에 나타나지 마.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갈게. 대신 내일 아침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야한 꿈을 꿨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옆에 웬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상의를 벗고 있었습니다. 심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불을 확 잡아 채 특히 드러난 쇄골 부분을 가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아! 심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보기 드물게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깼어. 제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와 거리를 두기 위해 일부러 피해 다니고 1년에 말 한마디 섞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심도윤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꼼꼼하게 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예쁘게 입어. 우리 혼인 신고하러 가자. 저는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겠죠?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심도윤이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 안 나? 저는 시선을 내리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억나.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의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영원히 제 어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네요. 어젯밤엔 우리 둘 다 취했잖아요. 전 아직 어리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심도윤의 얼굴에 걸려있던 옅은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일부러 눈썹을 치켜 세워 도발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심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특징들을 말했습니다. 어리고 활기차고 잘생긴 남자요. 심도윤은 잘생겼다는 말에는 간신히 부합했지만 나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또 없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바닥에 던져진 제 원피스를 가리켰습니다. 없어요. 근데 어젯밤에 당신이 내 원피스 찢었으니까 물어내요. 심도윤은 아무 말 없이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옷장 안을 보고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옷장의 절반이 여자 옷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여장 취미가 있나? 아니면 집에 애인을 숨겨두고 있나? 심도윤은 제 생각을 읽은 듯 가볍게 한숨을 쉬며 연노란색 원피스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전부 널 위해 산 거야. 저는 원피스를 집어들고 갈아입으려다 그 말을 듣고 동작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누가 믿는다고. 고등학교 때 그는 저를 쳐다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그가 동갑내기 여자와 웃으며 나란히 걷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저는 원피스를 확 잡아당겨 머리부터 입으려다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다시 벗었습니다. 심도윤을 힐끗 쳐다보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가요? 그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인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미안, 깜빡했네. 제가 재촉했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요. 그는 다시 옷장으로 가 새 속옷 세트를 꺼내왔습니다. 속옷도 있어?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내려와 심도윤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라주고 샌드위치까지 구워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요. 작은아빠가 저를 데리러 심도윤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빠의 안색은 좋지 않았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신유야, 미안하다. 어제 내 외삼촌이 너무 취해서 집에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널 데리러 가는 걸 깜빡했다.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작은아빠를 제외하면 그곳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심도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작은아빠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서 같이 드시죠. 작은아빠는 담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됐습니다. 심도윤과 외삼촌은 절친한 사이지만 제 작은아빠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가 작은아빠를 보는 눈빛에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심도윤의 시선을 따라가다 저는 우연히 작은아빠의 목에 있는 몇 개의 희미한 자국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아빠 앞으로 다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빠, 목이 왜 그래요? 작은아빠는 약간 당황하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고양이한테 살짝 핥히었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작은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그 녀석, 일어나자마자 숙취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삼촌은 정말 게으르죠.
다음에 또 취하면 그냥 기사님 편에 보내버려요. 작은아빠는 심도윤을 흘끗 본 후 제게 시선을 옮겨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에 가기 싫으면 가지마. 아빠는 먼저 갈게. 저는 웃으며 작은아빠를 배웅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작은아빠가 떠나자 심도윤이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꼬마야, 내 목도 고양이한테 물렸나 보네. 그가 저를 꼬마라고 부르자 제 얼굴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자신처럼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스타일만 좋아한다면서. 징그러운 아저씨.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 제 목에 가득한 키스마크를 확인했습니다. 젠장, 작은아빠 목에 있던 자국과 똑같잖아. 실컷 이용당한 것도 모자라 고양이 놀리듯 저를 놀려대다니. 게다가 지금은 그의 집에 얹어 사는 신세라니.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가방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심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외삼촌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헐렁한 셔츠를 입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진 채 나른하고 게으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막 문을 두드리려던 참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외삼촌은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유야, 미안. 우리 애기, 어제 삼촌이 좀 많이 마셨네. 술 취한 삼촌의 모습을 떠올리니 어젯밤 작은아빠가 삼촌을 밤새 돌봤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며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취하면 작은아빠한테 삼촌 돌보게 하지 좀 마, 제발. 어릴 때부터 저는 외삼촌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리치자 삼촌은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잠이 덜 깬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나른한 목소리였죠. 많이 컸네. 감히 외삼촌한테 소리도 지르고. 내가 집에 가기 싫어해서 삼촌이 어릴 때부터 너 하나만 보고 키웠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심도윤 씨도 여기 있는데. 외삼촌은 태연하게 말을 고쳤습니다. 아, 키우긴 했지? 크게. 분명히 일부러 저러는 거였습니다. 외삼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자. 저는 얌전히 그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외삼촌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목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목, 왜 그래?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죠. 고양이한테 물렸어. 외삼촌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고신료. 너 삼촌이 장님인 줄 알아? 저는 너무 무서워서 황급히 귀를 막았습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들어 제 뒤에 서 있는 심도윤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설마 그 고양이가 심도윤, 너는 아니겠지? 저는 찔려서 작은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외삼촌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해서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작은 실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외삼촌이 고개를 들어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심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심도윤. 말해봐, 어쩔 건데? 심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유랑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나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해. 외삼촌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전엔 너 이 엄청 좋아했잖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땐 어려서 철이 없었지? 게다가 저 사람 곧 30이야. 난 그런 늙은 아저씨랑 결혼하기 싫어. 외삼촌은 제가 억울한 듯 말하는 것을 보고 눈의 냉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알았어.
결혼 안 하면 되지? 삼촌이 나중에 꼭 어리고 잘생긴 놈으로 찾아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삼촌의 팔짱을 끼고 떠나려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심도윤이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저와 외삼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삼촌은 그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너 진짜 돌았냐? 누구한테 장인어른이래? 심도윤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외삼촌에게서 빼냈습니다. 신유야, 내가 꼭 책임질게. 그리고 반드시 너랑 결혼할 거야? 삼촌은 괜히 노란 머리 양아치들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호적등본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신유 데리고 혼인신고하겠습니다. 외삼촌은 한동안 말을 잃더니 결국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대단하네. 이 일은 내가 관여 못하겠다. 외삼촌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신유야, 내가 알아서 결정해. 저는 심도윤의 손을 뿌리치며 눈에 짜증을 담아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한다고. 진짜 귀찮게 구네. 그땐 내가 어리다고 싫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애틋한 척이야. 4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마음이 변했는지 누가 알아? 심도윤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외삼촌이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심도윤. 내가 내 동생 같은 놈이지만 신유가 싫다고 결혼 안 한다고 했으면 난 무조건 제 편이야. 나한테 이런 질척거리는 짓 하지 마. 저는 외삼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와서 만나. 얘기 좀 하자. 이전 메시지는 2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게 언제 귀국하냐고 물었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간 후 저는 항상 의도적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답장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그를 피해 다녔지만 지난 3년간 그의 꿈을 꾸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감히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고중국이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눈에 증오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유야, 한국 왔다며? 내 새어머니가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렸단다.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자.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목소리에 비꼬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그 아줌마가 그걸 알기나 한데요. 고중국은 멋쩍게 웃으며 좋은 아버지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이잖니? 내가 어릴 때부터 외가에서 자랐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눈 부녀지간이야. 아빠가 널 못 본 지 오래됐으니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아빠 얼굴도 좀 보고 가려무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요. 고중국은 만족스러운 듯 득의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착한 딸이지. 저는 욕실에 들어가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외삼촌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양, 구요. 제가 사는 곳과 그곳은 같은 도시지만 다른 구에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데려온 날부터, 그가 저를 외가에 맡겨두고 방치한 날부터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제 것이었던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죠. 외삼촌이 다시 물었습니다. 삼촌이 같이 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외삼촌이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 애기 속상하게 하면 어떡해? 외삼촌이 완강하게 나오자 저도 더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고속도로를 따라 차로 30분 정도 달리니 도착했습니다. 별장 안은 불빛이 환했고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문 앞에 차를 세우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신유야, 삼촌은 안 들어갈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나랑 같이 와서 그냥 기사 노릇만 하려고? 외삼촌이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공주님 가는 길이 위험할까봐.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인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6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남자는 임신한 내연녀 백선이를 곧바로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집에 없을 때면 그 여자는 제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녀는 제 팔을 꽉 쥐어 살에 온갖 멍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불쌍한 척하며 제가 장난치다 다친 것이라고 말했죠. 더 웃긴 건 그 남자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백선이는 저를 보자마자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유, 왔구나.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넓은 거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고중국은 저를 보고 입꼬리를 만족스럽게 올렸습니다. 신유야,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어떻게 지냈니?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지냈어요. 그는 옆에 있던 두 아이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신비야, 신우야, 빨리 누나한테 인사해야지. 제가 외가에서 살기 시작한 후로 저는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간 후에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죠. 6살짜리 신우라는 남자아이는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꼬마는 입을 삐죽거리며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누나는 한 명뿐이야. 고신비는 눈썹을 치켜뜨고 저를 보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요. 제가 저런 동생을 원하기라도 하는 줄 아나? 백선이가 다정한 척 고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신유야, 동생이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이따가 엄마가 단단히 가르칠게. 아무리 봐도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중국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식탁 상석에 앉아 제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서 밥 먹자.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참 가식적이네요. 저는 그들이 저를 부른 것이 단순히 밥 한 끼 먹으며 회포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고 짐작했습니다. 역시나 백선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신유야, 남자친구는 있니?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고중국이 즉시 그녀를 편들었습니다. 내 새어머니도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어쨌든 너도 이제 나이가 찼잖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줄 가족은 따로 있으니 제3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고중국과 백선이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백선이는 억울하다는 듯 고중국을 쳐다봤습니다. 고신비가 직접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대갓집 아가씨 행세를 했습니다. 고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비웃으며 즉시 반박했습니다. 오, 당연하지. 내 엄마가 본처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면 세상에 너도 없었을 테니. 그러니 내 엄마 잘 지키렴. 고씨 집안 둘째 아가씨라는 타이틀 꼭 붙들고 말이야. 고신비는 턱을 치켜들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가씨라니 언니는 여기 살지도 않잖아. 아직도 누가 언니를 고씨 집안 첫째 아가씨로 기억하는 줄 알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 그딴 타이틀 필요 없어. 나에겐 날 사랑해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 내가 곧이 성을 달고 있는 한 그 첫째 아가씨 자리는 너 따위가 넘볼 수 없어. 고신비는 화가 나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고중국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고신비는 분했지만 얌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중국이 저를 보며 몇 분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유야, 아빠는 진심으로 내가 와서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길 바랐다. 아빠 체면을 봐서라도 얌전히 먹을 수 없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친아버지였고 그가 아무리 편애를 한다 해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저를 위한 자리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고중국이 직접 제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유야, 박 사장님 기억나니? 저는 우유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고중국이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 우유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이렴. 저는 창밖의 비를 보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릴 적 저는 천둥번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고중국은 저를 달래주곤 했죠.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큰 말이 되어줄게. 탈래.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조용히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가 제 감정을 알아챌까 봐 저는 고개를 숙여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중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나보다 10살 이상 어리고 아직 독신이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고중국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유야, 솔직히 말할게. 박 사장님은 젊고 유능하며 재산이 이미 수백억 대야. 그분이 너한테 관심이 있단다. 아빠는 우리 두 집안이 사돈을 맺었으면 좋겠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입꼬리를 비꼬듯 올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나 했더니 결국 이 일 때문이었군요. 방금 전의 기억을 떠올리니 모든 것이 한낱 희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중국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널 해치지 않아. 박 사장님은 유능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절대 손해볼 일 없을 거다. 제 안색이 어두워지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아빠는 친딸을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하세요? 게다가 그 사람은 아빠 친구잖아요. 고중국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겨우 30 몇 살이고 너보다 겨우 10 몇 살 많을 뿐이야. 이상할 것도 없지? 저는 백선희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고중국의 안색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우유 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중국 씨, 그 생각 당장 버리세요. 이제부터 우리 사이엔 부녀 관계 같은 건 없어요. 다시는 전화해서 저를 역겹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지만 등 뒤에서 고중국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내가 외가에서 자랐다고 해서 아빠가 널 못 다룰 줄 알아? 딸로서 친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저는 고신비를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신비는 매일 아빠 옆에 있는데 걔한테 효도하라고 하지 그러세요. 고중국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 동생은 아직 어리잖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무심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17살이면 어리지도 않죠. 결혼 못하면 약혼부터 하고 천천히 기다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 역겨운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가려는데 갑자기 고신우가 달려들어온 힘을 다해 저를 밀었습니다. 이 나쁜 여자.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마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고중국은 여전히 침묵했고
백선희와 고신비는 뒤에서 입을 가리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고신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해. 백선희가 즉시 앞으로 나와 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신유야, 신우는 이제 겨우 7살이야. 어린애랑 뭘 따지니. 어쨌든 내 동생이잖아.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동생이죠.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야겠네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 고신우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음악이 나오고 여러 색으로 빛났습니다. 역시나 고신우는 달려와 제 손에서 물건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몸을 기울여 허리를 숙이고 힘껏 그의 귀를 비틀었습니다. 고신우는 귀를 잡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야, 아야, 아파. 백선희 안색이 즉시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고신료, 빨리 손 떼. 걔는 내 동생이야. 어떻게 동생 귀를 비틀 수 있어? 저는 태연하게 손을 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라면 동생답게 행동해야죠. 당신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가르쳐 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이 집안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외삼촌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삼촌에게 전화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작은아빠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두 사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별장이라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 택시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날은 어두워지고 비까지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은 비가 오고 어두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도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침에 그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데 이제 와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다니. 그가 거절해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유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거절할까 봐 조금 걱정됐죠?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어디야? 저는 즉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모양구요. 예전 집 근처예요. 수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외삼촌이랑 작은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둘 다 꺼져 있어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요. 정말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뺨은 뜨거워지고 입은 바싹 말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치 보내. 비 피할 곳 찾아서 거기 가만히 있어? 금방 갈게. 심도윤은 정말 빨리 왔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그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제 얼굴은 달아오르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깨끗한 향기를 맡자 조금은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몸에 기댔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속의 뜨거운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참을 만했는데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의 공허함이 순식간에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심도윤, 나 힘들어. 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을 뻗어 제 이마에 댔습니다. 잠시 후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워? 열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팔로 그의 허리를 감쌌지만 얌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그의 몸 위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신유야, 너 약 먹었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약이라니. 그 우유 때문인가? 밥은 다 같이 먹었고 우유만 저 혼자 마셨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치웠지만 세게 뿌리치지는 않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전히 한 손으로 운전하며 그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한적한 길로 차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가 제 좌석을 눕히고 장난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일 딴소리하기 없기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끝나면 혼인신고 하러 가는 거지?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즉시 손을 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할 거면 기대도 하지 마. 성범죄자로 몰리고 싶지 않거든. 제 목이 바싹 말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강요 아니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심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일 아침이면 마음 바꿀걸.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니야.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바꿀 거야. 저는 나지막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오빠. 제 목소리가 이 세 글자를 말할 때 이렇게나 부드럽고 달콤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를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삼촌의 친구였고 외삼촌은 늘 저에게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그보다 늙어 보인다고요. 심도윤은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그는 몸을 돌려 차 안에 불을 껐습니다. 몸에 약기운이 다 빠진 후 심도윤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꼬마야, 진짜 나랑 혼인 신고 안 할 거야? 저는 침묵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유는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 안 좋아하잖아. 그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널 안 좋아하는데 너랑 혼인신고를 하고 싶겠어? 당신은 그냥 책임지려는 거잖아. 그가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넌 술에 취했고 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넌 취해서 저지른 실수고 난 고의였다고. 저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너무 어리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신 옆엔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가 한숨을 쉬며 땀으로 젖은 제 앞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넌 정말 어렸어. 원래 2년만 더 기다렸다가 내 외삼촌 몰래 너랑 사귀려고 했어. 근데 내가 유학을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때 내가 사귀자고 했으면 내 외삼촌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여자, 내 사촌 누나야? 내 외삼촌한테 물어봐. 지난 4년간 내 옆에 여자가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열이 났습니다. 어제 비를 맞고 무리한 탓인지 아침에 일어나니 체온이 38.5도까지 올랐습니다. 심도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사과까지 깎아주었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열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신유야, 왜 멀쩡하다가 갑자기 열이 나? 저는 병상에 누워 화가 나서 삼촌을 째려봤습니다. 삼촌은 또 왜?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미안해, 우리 애기. 삼촌이 그게 외삼촌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생각할수록 억울했습니다. 아빠가 내 우유에 약을 탔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시키려고.
삼촌한테 전화하고 작은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둘 다 안 받았어. 어제 심도윤이 전화 안 받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외삼촌이 한숨을 쉬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삼촌이 잘못했어. 다음부턴 절대 전화기 안 끌게. 그의 눈에 냉기가 스쳤습니다. 내가 당장 그 인간 찾아가서 조져놓을게. 어떻게 딸한테 그런 짓을 하는 아빠가 다 있냐? 퇴원 후 저와 심도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고중국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빠는 원래 회사 내 분쟁에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속도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반년 만에 할아버지는 회사 지분 대부분을 작은아빠에게 넘겼습니다. 고중국은 재정 위기에 빠졌고 머리카락은 점점 희끗해졌습니다. 결국 작은아빠는 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고신우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형제간의 정 때문에 작은아빠가 이 사실을 숨겨왔지만 외삼촌에게서 고중국이 아들만 편애하고 저를 유부남에게 시집 보내려 했으며 심지어 제 우유에 약까지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백선희와 정식으로 이혼했고 그녀는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날 고중국이 저를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유에 약을 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선희였고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약을 탔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고중국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세상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심도윤은 일이 바빠서 3일에서 5일 정도 못 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항상 제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으니 바에 잘생긴 연하남 스타일이 많다고 했지만 외삼촌은 저를 그런 곳에 절대 못 가게 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심도윤도 당연히 못 가게 했죠. 하지만 오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 그들을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에 잘생긴 남자는 있었지만 엄청나게 잘생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모두 금발, 백금발로 염색해서 전혀 성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 자리를 뜨려는데 우연히 외삼촌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예전처럼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웬 남자를 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외삼촌은 그 남자와 함께 발을 나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도 조용히 차를 몰아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5성급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프런트로 가 자연스럽게 룸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외삼촌이라면 절대 자신을 우대하지 않을 것이고 호텔도 분명 가장 좋은 방을 선택했을 테니까요. 방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조금 찔렸습니다. 결국 저는 심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애기야, 나 오늘 밤 12시에 돌아가. 저는 당황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심도윤, 우리 외삼촌.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삼촌이 어떤 남자랑 포옹하고 차 타는 걸 봤어. 몰래 따라왔는데 호텔에 들어간 것 같아. 무서워서 문을 못 두드리겠어? 삼촌이 진짜 남자를 좋아하면 어떡해? 심도윤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부드럽게 충고했습니다. 그게 애기야. 그냥 문 두드리지 않는 게 어때? 왜? 그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그의 이 말은 외삼촌이 게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정말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응.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군데?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조금 불안하게까지 했습니다. 말 좀 해봐. 설마. 당신은 아니지. 그가 웃으며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왜 문을 못 두드리게 하는 건데?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널 걱정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거 혹시 위장 결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시발, 그가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이내 자포자기한 듯 말했습니다. 애기야, 두드려. 안 열어주면 그냥 문 부숴버려도 돼. 그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힐끔힐끔 살피다 결국 떨리는 손을 들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이 고서진 제 작은아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작은아빠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아빠는 하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외삼촌이 나왔습니다. 허리에는 수건만 두른 채 머리를 닦으며 물었죠. 누구야? 저를 보자 그는 몸을 돌려 욕실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제 표정은 멍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음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 외삼촌이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찔리는 표정으로 황급히 해명했죠. 신유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두 사람.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가 엮인 걸까요? 외삼촌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6년. 작은아빠가 부드럽게 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신유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삼촌이 노력해서 평범한 사람이 될게. 내 외삼촌이랑 헤어질게. 외삼촌이 작은아빠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작은아빠가 외가에 저를 보러 자주 왔을 때 작은아빠와 외삼촌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두 사람은 긴장 관계가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대립했죠.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서서 제가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두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을 때 외삼촌, 작은아빠랑 같이 있었어? 외삼촌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응.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과부하야? 좀 쉬게. 작은아빠가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삼촌이 데려다 줄게. 처음에는 외삼촌이 운전해서 돌아가라고 제 차를 남겨둘 생각이었지만 외삼촌은 불안하다며 저와 작은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제 차는 호텔 앞에 버려졌고 내일 사람을 보내 가져와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작은아빠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물어봐. 저는 궁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작은아빠와 외삼촌은 즉시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꽉 잡고 앞으로 돌렸습니다. 착하지. 이런 건 어린애가 묻는 거 아니야? 저는 삼촌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 작은아빠는 대화가 더 잘 통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아빠, 말해줄 수 있어요? 작은 아빠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외삼촌이 날 아껴줘서 내가 위야. 이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키는 비슷했지만 작은 아빠는 언제나 다정했고 외삼촌은 약간 자유분방하고 매우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저는 작은 아빠가 아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외삼촌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부자연스럽게 저를 힐끗 보더니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임마. 너도 남자친구 있으면서. 내 남자친구가 내가 우리 얘기 엿듣고 다닌 거 알면 질투 안 할 것 같아? 저는 그에게 메롱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죠. 심도윤은 제 집 비밀번호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집에 들어오고 제 방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아직 조종사 제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시원한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그가 저를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그냥 걔들이 말하는 연하남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궁금해할 필요 없어. 내가 바로 그 연하남이니까. 그는 하얀 장갑을 입으로 물어 부드럽게 벗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5월 20일이야. 혼인 신고하기 딱 좋은 날이네. 저는 너무 졸려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래층에 계신데. 자기를 남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그가 웃으며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눈을 감고 얌전히 불렀습니다. 여보. 왜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듣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부르지 않으면 그는 저를 부르게 만들 온갖 방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가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서 혼인신고하러 가자. 2달 후, 외삼촌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지해준 덕분에 두 분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지만 결국 존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 외삼촌이 저를 찾아와 아첨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우리 신유. 삼촌이 너랑 상의할 게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는 제 앞에 혼인신고서를 휙 던졌습니다. 득의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말했죠. 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내 작은아빠랑 사귀는 것도 받아주셨어. 근데 문제는 나랑 내 작은아빠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가 쭉쭉 시성을 따르게 해줄 수 없을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는 어머니의 성씨였고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와 외삼촌 손에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심도윤은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외삼촌이 즉시 무협 영화 속 협객처럼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아우님. 내가 내 아이를 내 재탄생의 아버지처럼 모실게. 심도윤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놀렸습니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외삼촌이 주먹을 꽉 쥐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빠는 무슨 아빠? 꺼져. 심도윤이 팔에 머리를 괴고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안 부를 거야? 그럼 나와 신유의 아이는 그냥 심시성을 따르게 하지, 뭐. 저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외삼촌이 약 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외삼촌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웃어. 내가 쟤를 아빠라고 부르면 넌 쟤를 뭐라고 불러야겠냐?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외손자 주일심, 주일심. 우리 아이의 이름은 주일심으로 지었습니다. 주시성과 심시성을 모두 가졌죠. 역시 심도윤은 장명 센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를 질심이, 일심아라고 불렀습니다. 일심이는 태어나자마자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젊고 다정한 외삼촌과 작은아빠가 있었고 연세가 많으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매일 일심이를 보고 싶어 하셨죠. 돌잔칫날 일심이 앞에는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외삼촌과 작은아빠에게만 매달려 안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금 걱정이 됐죠? 이 아이, 설마 외삼촌과 작은아빠를 똑 닮은 건 아니겠지. 심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낮은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그럴 리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얼굴도 저 못지않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심이는 외삼촌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그의 주머니에서 조종사 배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